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 권도영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벌써 3, 4, 5, 6, 7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이제 파킨슨병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7월 더운 여름에 시작하는 파킨슨병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파킨슨병이 나에게 다가오는 전조 신호, 즉 위험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내용들 보시고 한번 이런 지식을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렇게 파킨슨병의 특징, 그리고 조기 발견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런 파킨슨병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될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1 시간 동안의 시간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킨슨병은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파킨슨병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상 운동 질환이죠. 그래서 내 몸이 뭔가가 처지고 무겁고 느려지고 표정이 없어지고 떨리고 걸음걸이가 잘 안 되면서 넘어지고, 이런 병들이 여러 증상들이 모인 병이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병은 이제 이상 운동이 잘 안 되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치매 같은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되는 인지 기능의 이상이 생기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치매나 파킨슨 마찬가지지만 만성 퇴행성 신경 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 발병을 하면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건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달이죠. 제가 6월 달에 파킨슨병을 예방하거나 혹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비욘디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연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고요. 이렇게 예방을 하고 피할 수 있어서 다 없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쉬운 방법은 아니고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가능하면 조기 발견, 최대한 빨리 찾아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파킨슨은 완치가 불가능하고요. 완전한 예방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적절한 관리를 하면서 이런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즉 독립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파킨슨병의 증상, 즉 떨리고 느리고 뻣뻣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몸에서의 신경세포는 약 70% 정도가 이미 세포 소실이 되고 난 다음에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찾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요즘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보여 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파킨슨병은 병이 완치가 되는 병은 없습니다. 만약에 파킨슨을 진단받았는데 내가 치료를 했더니 완치가 됐어. 없어졌대. 이제 그만 치료해도 된대라고 하면 사실은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완치가 되진 않고요. 하지만 약을 쓰면, 우리가 부족한 물질을 보충을 해 드리면 완화는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운동 기능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정상 노화에서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킨슨이 생기면 어느 순간부터 운동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치료를 해서 특히나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보충을 해 드리게 되면 나빠지는 속도를 줄여 드리는, 즉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해 보면 확연한 치료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큰 차이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킨슨병의 조기 발견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킨슨병은 전신질환, 즉 너무나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단도 어렵고 조기 발견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킨슨 증상은 이상 운동 질환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더 많은 비운동 증상, 즉 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이러한 비운동 증상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단을 하는데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연구를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2015년 10년 전의 연구 결과에서 파킨슨병 10명 중에 4명이 진단을 하는데 증상이 헷갈려서 1년 이상 증상을 방치했다라는 기사가 난 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2년 전에 조사한 거를 보면 크게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내가 몸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병원을 다니다가 혹은 뭐 시간을 지내다가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데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요. 파킨슨이 의심이 돼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병원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파킨슨까지 진단하는 데는 약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라는 연구가 된 바가 있었고, 환자의 반 이상 정도는 2개 이상의 의료 시설을 방문을 했지만 거기서 파킨슨을 의심은 하지 못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건 이런 겁니다. 보통 파킨슨은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나이 들면 원래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혹은 잘 못 걷고 뻣뻣하고 아프니까 관절이나 척추 혹은 오십견 같은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니까 풍기가 있다, 중풍기가 있다, 뇌졸중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파킨슨으로 떨리는데 그냥 단순히 뭉뚱그려서 손이 떨리는 수전증이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원래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파킨슨 조기 발견의 문제점은 뭐냐면 시작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뇌졸중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내가 마비가 오니까 바로 시작 시간이 1시간 단위로 정해집니다. 방금 1시간 전에 그랬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은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한 70% 정도의 세포 소멸이 일어난 이후에 내가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병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초반에 몸이 느려지고 떨리고 뻣뻣해지는 파킨슨의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 병이 생기기 전에, 느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생기는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적절하게 찾아내면 파킨슨을 조기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초록색 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을 조기 진단 혹은 전조 증상을 얘기할 때는 보통 지금 말씀드린 이 초록색 바가 바에 해당하는 증상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킨슨병은요, 그런데 복잡한 병이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인 병의 진행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킨슨은 뇌에서 생기는 병이긴 하지만 전신부터 뇌로 서서히 올라가는 양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뇌 안에서도 뇌 밑에, 뇌간이라고 하는 뇌 밑에서부터 대뇌 쪽으로 서서히 올라오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킨슨병이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초기 단계를 알아낼 수 있으면 파킨슨 진단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위의 표를 보시면 파킨슨 환자가 증상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최근의 트렌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파킨슨이 이미 생겨버리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 프로드로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조 증상이 있는 시기부터 발견해서 얼마나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얼마나 조기에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의 비운동 증상 그리고 초기의 운동 이상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신호가 뭐가 있을까요?라고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처음에 초기에는 우리가 프리딕트 PD라고 해서 파킨슨을 예측하는 연구를 할 때 벌써 10년이 지난 연구인데요. 크게 3가지를 뽑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를 맡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 두 번째는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해서 잠을 자면서 꿈의 행동을 실제로 소리나
발길질을 하는 그런 시간 행동으로 찾아내는 그런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으면 파킨슨의 초기 신호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은 파킨슨에 해당하는 운동 이상은 아니지만 손가락의 운동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 파킨슨의 초기 신호로 찾아낼 수 있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하면서 믿을 만한 전조 증상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바로 올해 나온 연구입니다. 파킨슨병이 없는, 쉽게 말하면 정상인의 50만 명 이상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장기간 동안 경과를 봤더니 파킨슨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미리 있더라라는 부분들을 찾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파란색으로 색칠했던 아까 말씀드린 꿈에서 행동을 소리를 치거나 발길질하는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게 위험도가 한 6.1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세성 어지럼증, 기립성 어지럼이라고 해서 내가 일어날 때 핑 도는 어지럼이 나오는 기립성 어지럼이 있는 환자는 약 7.3 정도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약간 초록색으로 제가 쳐놓은 걸 보면 요실금이나 변비가 있거나 냄새를 못 맡는 기능 같은 경우가 파킨슨의 위험을 꽤 많이 높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의미 있게 파킨슨을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이 우울증이나 불안증,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부전 같은 경우가 파킨슨을 예측할 수 있는 전조 증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저희가 그럼 나는 변비가 있는데 파킨슨을 걱정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런 연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이런 지표들 중에서 동시에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반된 경우는 확률이 확연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저드 레이셔라고 하는 값이 10.5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이상운동 증상이 전조 증상이 하나가 있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이런 증상들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파킨슨의 위험을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 다른 연구입니다. 옛날부터 진행됐던 이런 대규모의 연구이고요. 호놀룰루 아시아 노화 연구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호놀룰루에 사는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대규모 장기 추적 연구를 했던 연구이고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파킨슨의 전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후에 파킨슨 발병 확률을 약 4배까지 높게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발표가 난 바가 있어서, 이런 전조 증상들이 몇 개가 합쳐지면 그 파워가 높아질 수 있다. 즉 파킨슨병을 조금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전조 증상은 병의 진행상 주로 초기의 비운동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병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한 3단계, 즉 중뇌 쪽에 병리가 왔을 때 우리가 파킨슨의 떨리고 느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증상들을 찾아내면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기본 개념이고요. 그 내용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각 기능의 저하입니다. 초기 비운동 증상이고요. 병이 생기기 전부터 약 10년 전후로 이 증상의 기능에 이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파킨슨병을 실제 진단한 환자에서 약 80~90% 정도에서 후각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은 거죠. 파킨슨 환자의 80~90%는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파킨슨의 병리학적 변화가 운동 기능은 3단계쯤에 나타난다면 후각 기능은 1단계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 맡는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문제는 냄새 자체를 못 맡는 게 아닙니다. 냄새를 맡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냄새 자체를 맡을 수 있나 없나, 혹은 냄새를 맡았을 때 이게 차이가 있는 냄새인가를 보는 거. 세 번째는 이 냄새를 맡아보고 이게 지금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레몬이야 아니면 뭐야, 냄새에 어떤 건지를 감별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주로 파킨슨 환자는 감별,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냄새인지를 맞추는 기능이 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냄새 잘 맡으세요?"라고 물어보면 환자들은 본인이 후각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냄새는 잘 맡아요."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 보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후각 검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그냥 혼자 맡을 수 있다 없다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냄새를 못 맡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즉 예를 들면 뭐 감기에 걸려도 못 맡고요. 만성적으로 부비동염이나 축농증이 있어도 냄새를 못 맡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예전에 어떤 뭐 바이러스 질환이 있은 다음부터 냄새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뇌 머리에 외상을 입어도 냄새가 안 맡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가 냄새를 못 맡는 거는 아주 민감한 지표이긴 하지만 "냄새를 못 맡는다고 바로 파킨슨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파킨슨 환자가 의심이 되는데 냄새 맡는 기능이 너무나 정상이면 '파킨슨이 아닐 확률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후각 기능이 중요한 거는요. 파킨슨이 진단된 분에서 냄새를 잘 못 맡는 기능이 동반이 되시면 나중에 기분 장애, 우울증 같은 기분 장애나 인지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냄새 맡는 것은 파킨슨 환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변비입니다. 변비야말로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워낙 많은 거기 때문에 어 의미가 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파킨슨에서는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초기부터 나타나는 비운동 증상, 즉 파킨슨의 발병부터 약 20년 이전부터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파킨슨병이 요즘에는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장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직도 상당히 많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킨슨병 병인 중에서 장, 뇌, 축 이론이라고 해서 파킨슨이 어디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변비가 아주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질환의 매우 초기 증상부터 장 안에 있는 자율신경의 병리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파킨슨 환자들은 장 운동이 많이 느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에 장 운동 횟수, 즉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위험 인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을 못 가시면 파킨슨의 위험이 3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킨슨 환자에서 약 70% 정도에서는 변비가 동반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 환자는 변비가 워낙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파킨슨이 아니라 노인들은 워낙에 변비가 다른 이유로도 많이 생깁니다. 뭐 운동을 안 해도 올 수 있고요. 물을 안 드셔도 올 수 있고요. 식사를 못 해도 올 수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병에서도 변비가 많기 때문에 파킨슨의 변비가 있는 건 매우 민감한 지표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특이도는 낮다. 변비가 있다고 파킨슨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킨슨은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파킨슨의 변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파킨슨의 치료를 하면서 변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킨슨의 변비는 상당히 나중에까지 처치가 곤란하고 우리가 해결하기가 참 힘든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분 장애입니다. 보통은 우울감, 불안감 혹은 무기력감 같은 것들이 기분 장애 혹은 정동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파킨슨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약 25%에서 50% 정도에서 의미 있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그 파킨슨이 발생하는 브락 스테이지라고 하는 병리 단계 중에서 약 2 단계에서 뇌의 세로토닌을 만드는 관련 부위에 퇴행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런 기분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뭐 내가 크게 걱정을 하는 뭐 사업이 안 돼 그런 걱정하는 거 말고 우리가 원인이 없이 막연하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혹은
무감동, 무기력증 같은 재미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 파킨슨을 걱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기분 장애는 왜 중요하냐면 변비나 후각 기능은 파킨슨이 생기기 약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데 파킨슨이 생기기 마지막으로 생기는 비운동 증상입니다. 즉, 약 1, 2년 전부터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그래서 논란이 또 많습니다. 이게 파킨슨의 초반의 증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눈에는 띄지 않지만 뭔가가 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자꾸 뭔가가 우울하고 불안한 건지 뭐가 먼저인지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후각과 변비와 마찬가지로 정동장애는 특이도가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울하다고 파킨슨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하다 혹은 불안하다라는 자체만으로는 파킨슨을 진단할 수 있는 단일 위험 인자로서의 진단적 가치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증상이죠. 렘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주무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꿈에서 내가 복싱, 권투를 하면서 뭔가 누구랑 싸우는 것처럼 하면서 손을 막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발을 차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 쫓기면서 막 욕을 하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꿈을 꾸는 수면의 단계가 있죠. 그거를 렘수면 빠른 눈 운동 수면 단계, 즉 렘수면 단계에서 꿈을 꾼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경이 퇴행이 돼서 내가 꿈을 꿀 때는 원래는 눈은 움직이고 빠른 눈은 움직이고 내 머리는 꿈을 꾸고 있더라도 내 몸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수면 단계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심장 뛰는 것과 숨 쉬는 호흡 근육 그리고 눈알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억제를 하고 있던데 팔다리를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억제하고 있던 신경들이 퇴행이 되면서 마비되어야 하는 근육이 마비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뭔가가 잡아주고 있던 게 풀려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편하고 재밌고 좋은 꿈이 아니고 생생하고 폭력적인 무서운 꿈을 꾸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가장 위험한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환자의 파킨슨 환자의 50에서 60%에서 렘수면 행동장애가 동반이 됩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의미가 있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병은 없이 렘수면 행동장애, 수면장애 클리닉을 찾는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에서 약 50%에서 70%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내로 퇴행성 뇌질환, 즉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치침해 혹은 다계통 위축 같은 그런 비전형 파킨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내가 자면서 꿈을 꾸면서 소리를 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야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환자들을 보면 한 50대만 넘는다 하더라도 부부가 따로 자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따로따로 침대를 같이 살고 있지만 따로 침대를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자체는 자다가 소리를 치거나 손발짓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침대를 같이 쓰는 베드 파트너, 배우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이제 뭐 부부가 침대를 쓰면 파킨슨을 찾을 수 있다라는 약간 조금은 오버하는 그런 제목으로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 문장의 질문이라 그래서 원 퀘스천네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민감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봐도 꽤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직은 한글로 번역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해보자면 당신이 자면서 꿈을 꾸는 걸 뭔가가 행동으로 옮기거나 소리치는 것들을 내가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yes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다른 앞에 봤던 전조 증상과는 조금 다르게 특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의 증상만 가지고도 파킨슨병 전조 증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병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이 심할 경우에 숨을 갑자기 못 쉬다가 "아." 하면서 숨을 쉬는데 그거를 잠꼬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렘수면 행동장애와 다른 수면 장애와의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정말 의심이 되는 분들은 수면다원 검사라고 하는 객관적인 수면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정말 파킨슨 환자가 렘수면 행동장애가 동반이 되어 있으면요. 사실은 뇌가 광범위하게 퇴행이 좀 와 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이후에 병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여러 가지의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임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비운동 증상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렘수면 행동장애도 사실 수면 장애이긴 하지만 뭔가 잠을 못 자거나 자다가 자꾸 깨거나 아니면 의외로 반대로 낮에 너무 많이 졸린 것도 이런 파킨슨의 전조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의 75% 4명 중에 3명은 수면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조금 힘들어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에서 잘 자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비특이 증상들은요. 뭐 만성적으로 피로해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고 남자들은 특히나 나이가 드시면 빈뇨, 절박뇨, 너무 소변을 자주 봐 이런 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진단적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안 그러던 자세성 어지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핑 도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면 의심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저만 해도 쪼그려 앉아서 뭘 하다가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정하게 잠깐 그러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많이 어지럽고 실제로 휘청거리고 심지어 쓰러지거나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런 기립성 저혈압, 자율신경 부전증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해 보시는 걸 권유를 해 드립니다. 파킨슨뿐 아니라요. 신경 퇴행성 질환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치매 같은 것들에 대한 기타 경고 증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를 종합을 해 보면요. 이 세 가지로 저는 조금 복합을 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최근에 뉴럴로지라고 하는 신경과의 제일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가 올해 방금 나온 논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젊을 때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뇌에 노폐물이 쌓여서 치매의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은 비욘드에서도 아주 많은 경우에 다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젊을 때 이제 얘기고요. 실제로 치매가 오기 직전에는 오히려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밤에 많이 자기도 하고요. 이 낮에 너무 많이 자는 경우도 이런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 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치매든 파킨슨이든 초반에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걸을 때 보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내가 예전에 같이 걷던 친구들보다 뒤에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예방이나 이런 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이가 들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 기본 기준은 65세 이상에서는 체중이 쪄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인 없이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체중이 갑자기 빠지면 이런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위험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조 신호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미세한 운동 증상의 이상입니다. 아주 병처럼 확실하면 누구나 알겠죠. 하지만 아주 초기 증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쭉 읽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음걸이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좁아져.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걸어 다닐 때 왠지 팔을 젓지 않고 한쪽 팔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세가 자꾸 앞으로 굽어지지 않는지 봐야 되고요. 목소리가 뭔가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목소리에 톤이 없고 조금 모노토너스하다고 하죠. 목소리가 한 톤으로 쭉 나가는 경우, 웅얼웅얼거려서 왠지 못 알아듣겠는 경우도 의심을 해 봐야 되고요. 얼굴 표정이 없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초기 증상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얼굴 표정은 다들 이상하다고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눈을 잘 깜빡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자꾸 시리기도 하고요.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건 왠지 모르게 글씨가 작아지거나 단추를 꿰기 힘들거나 양치질을 할 때 왠지 손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파킨슨의 초기 증상으로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고요. 그 외에 경축, 몸이 뻣뻣해지는 파킨슨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왠지 모르게 다른 뭐 정형외과 가봐도 이유가 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내 몸이 뭔가가 뻣뻣하고 약간 굳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파킨슨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진단을 하면 요즘엔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힘들고 아프고 뻣뻣하면서 떨리면서 살 이유가 없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치료와 함께 운동요법이나 우리가 생활 관리를 하면서 병의 진행 속도를 지연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 자체를 없어지게 할 수는 없고 하지만 병이 느려지게 천천히 나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운동이어서 내가 병을 알고 나면 훨씬 더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파킨슨을 관리하다 보면 위험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위험한 건 사례가 걸려서 폐렴이 걸리거나 낙상을 낙상이 되어서 골절이 되는 경우가 위험한데요. 이런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받거나 재활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약을 치료하고 유지를 하면서 독립적인 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킨슨 증상이 한 가지 변비 가지고 병원을 찾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 가지 의심 전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거나 지속이 되면 예를 들어 냄새 맡는 것도 감기 때 못 맡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게 한 6개월, 1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고 나빠지는 추세인 것 같아라고 하면 신경과 전문의, 특히 이상운동 질환 전문의들을 찾아서 한번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한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요, 몇 가지 고위험군을 아시면 됩니다. 60세 이상에서 제일 많이 오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파킨슨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나도 생길 확률이 약 3-4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무조건 파킨슨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증상 관찰의 포인트인데요. 평소에 조금 부모님들을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미세한 행동을 한 번쯤 지켜보시기를 권고를 해드립니다. 걸음걸이, 자세, 얼굴 표정 혹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으면 좋겠고요. 부부가 같이 주무시지 않고 혼자 주무시는 일이 많더라도 같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 주무시면서 이 주무실 때 갑자기 소리치거나 이런 증상이 없는지 등은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 말씀을 드린 거지만 한 가지의 증상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증상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성적으로 후각 기능이 저하가 되고 내가 변비가 있는데 자면서 자꾸 꿈꾸면서 소리를 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위험 인자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병원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한 번쯤은 검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뭐 30살인데 걱정을 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나이가 있는 분들은 조금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언제 병원을 가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지속이 되고 여러 가지에 동시에 나타나고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거나 악화되는 추세일 때 그리고 뭐 뻣뻣하긴 한데 내가 다른 병원을 가봤는데 특별히 원인을 찾지 못할 때 그리고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기능이 떨어질 때는 그냥 나이 들었으면 그럴 수 있겠지 뭐 좋아지겠지 뭐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신경과를 찾아가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당부 말씀 한번 드리면서 조기 발견을 위한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파킨슨은 제대로 진단이 된 게 맞다면 시작하면 멈추거나 되돌릴 수는 없는 병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내가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을 위해서 내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조 증상은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거 불안하게 만들려고 만든 슬라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전조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거나 바로 병원을 오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고요. 평소에 운동, 기분 좋은 생활, 그리고 어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이제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파킨슨이 유전일까요? 예, 유전성 있습니다. 유전성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유전보다는 퇴행성, 일차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유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족력이 있으면 내가 파킨슨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한 번쯤은 유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잘 관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효정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면 후각 기능 저하가 있다고 파킨슨을 의심하기보다는 파킨슨을 의심한 환자에서 후각 기능 저하가 동반되는지 확인해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답니다. 파킨슨을 의심하는 환자는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가 냄새를 잘 못 맡는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후각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원인이 없는 후각 기능 저하가 있으면 파킨슨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불편한 게 없는 분이 굳이 후각 검사를 하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엔젤님 보겠습니다. 52세 3년 전 파킨슨 진단받는 분이고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협진을 파킨슨 진료보는 병원에서 꼭 수술해야 되나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싶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꼭 파킨슨을 보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권유를 하신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병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니까. 두 번째는 혹시나 이런 수술하고 나서 파킨슨 증상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극내막증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크거나 위험한 수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취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런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식하기 직전에 파킨슨 약을 먹고 수술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방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환자분의 파킨슨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파킨슨 약을 한 3시간만 띄어도 너무 힘든 그런 분들은 사실은 파킨슨을 관리하는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파킨슨이 그냥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는 분이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미영 씨 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꿈을 많이 꾸는 것과 파킨슨과 관련이 있을까요? 힘든 일이 있으면 안 좋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잠잘 때 계속 꿈틀거리는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좀 질문이 어렵습니다. 이게 꿈을 그냥 꾼다고 해서 파킨슨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꾸면서 그 꿈에서 나오는 행동, 예를 들어 누구한테 쫓길 때 이러면서 치는 거를 내가 실제로 치거나 "따라오지 마!" 하고 소리쳤는데 욕을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했다. 그런 경우는 의미가 있지만 꿈이 그냥 많다라는 부분, 안 좋은 일이 많을 때 걱정하는 일이 많을 때 꿈을 꾸는 거는 그거를 파킨슨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꿈틀거리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뭐를 꿈틀거리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파킨슨의 전조가 노년 우울증 치매 전조와도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주무실 때 소리 낸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아침에 물어보기 애매합니다. 아침에 물어봐도 기억은 못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보시거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검사를 하면 있다 없다는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자각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가는 길님의 질문이 파킨슨의 전조와 치매의 전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냄새를 못 맡는 건 치매나 파킨슨이나 비슷합니다. 단 변비라든지 아니면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동반되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파킨슨에서 제일 특이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전조 중에 하나는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렘수면 행동장애는 보통 뇌에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머리에 쌓이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뉴클레인이 쌓이는 대표적인 질환이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 같은 병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밀로이드와 타우라고 하는 애가 쌓이는 병이어서 조금 다른 계열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효정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부모님이 피곤하실 때 중얼중얼 잠꼬대를 하십니다.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가진 어떤 배경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단시 중얼중얼거린다, 잠꼬대를 한다고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뭐 자고는 요즘에 악몽을 많이 꾼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한번 좀 검사해 보시면 사실은 훨씬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대처를 하거나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보겠습니다. 음 파킨슨 약 중에 아침 공복 아니면 저녁 식후에 먹는 약도 있다. 분홍색 약 저녁 식후에 드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약을 먹는 방식은 식후 30 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식후에 먹지 않으면 속이 안 좋아지고 속이 쓰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킨슨 환자들, 저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식후에 드시라고 처방을 하긴 하지만 파킨슨 약발을 좋게 훨씬 빠르게 올라가게 하려면 식전에 드시는 게 약효가 빠릅니다. 흡수도 빠릅니다. 그리고 뭐 속쓰림과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의 약발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빨리 올라가고 흡수가 잘 되고 약효가 안정적으로 가게 하려면 파킨슨의 약은 다른 약들과는 조금 다르게 뭐 식후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띄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히려 약발은 공복에 먹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또 83세 여성분이 파킨슨을 1년 전에 진단받으셨고요. 쫓기는 꿈을 꾸다가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이게 전형적인 렘수면 행동장애 증상이고요. 약 조정으로 증상을 없앨 수 있나요? 맞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에는 약물이 있죠.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꿈을 없애고 소리를 치지 않는다라는 약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쫓기거나 무섭거나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조금 순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진료받던 환자분이 약을 드시고 나서 뭔가가 좀 무섭고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막 욕하면서 맨날 꿈을 꾸는데 "꿈이 착해졌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쪼금 기분 좋고 좀 재밌고 뭐 가끔씩 웃기기도 한 그런 꿈을 꾸시는 걸로 변하는 계열의 약을 쓰는 게 제일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님 질문 주셨고요. 60대 후반이신데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을 때 손이 떨리면 파킨슨의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전증을 감별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뭐 다른 비욘디 영상에 여러 가지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파킨슨의 떨림 증상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대칭, 한쪽이 조금 더 심한 가만히 있을 때 떠는 안정 떨림이 특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젓가락 짚는 건 우리가 활동 떨림, 행동 떨림이기 때문에 파킨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엔젤 님이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질문 바꿔 가겠습니다. "전국의 파킨슨 약은 비슷한가요? 서울에 가지 않고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될까요? 50대 진단받았으면 30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음 지방에 좋은 선생님 많이 계십니다. 굳이 서울에 오신다고 좋은 치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어 처방 약은 비슷합니다. 단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파킨슨은요, 약은 개인 맞춤형 치료에 가장 적합한 질환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약은 똑같습니다. 약을 누가 숨겨 놓고 좋은 약을 가지고 있는 약은 없고요. 하지만 약을 어떤 조합으로 사용을 하는지, 어떤 횟수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용량에서 유지를 하면서 조절을 하는지는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기준이 서울 큰 병원은 잘 보고 지방에 있는 병원은 못 봐는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나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얼마나 환자의 증상을 들을 수 있는 의사인지, 그리고 의사 자체가 이상운동 질환을 얼마나 전문으로 보시는 분인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면제가 도움이 됩니까? 수면제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렘수면 행동 장애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수면제 종류가 많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꾸 꿈을 꾸고 좀 험하니까 푹 자버리면 좋겠지라고 해서 수면제를 드시는 건 반대입니다. 질문이 많아서요. 간단하게 가능한 빨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급해 보여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조기 증상이 있을 때 도파민 펫, 그러니까 도파민 흡수 영상을 촬영을 하면 감소가 보이나요?라고 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도파민 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검진하는 것처럼 정말 걱정이 되면 도파민 펫을 찍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의료 접근성면 혹은 보험 처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찍을지 말지를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나 이거 찍어 주세요." 해서 찍는다고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주무실 때 발가락을 떤다고 하십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65세 남자분이시고요. 옆에서 "불편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때 수면에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주기성 하지 움직임증이라고 하는 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기성 하지 움직임증 같은 병이 있기 때문에 고런 증상인 것 같고요. 이거는 파킨슨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치매를 진단받은 80세 노인이 수면 시 과거와 다르게 움직이고 말을 웅얼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분이 진짜 주무시면서 그러는 건지 설핏 잠에서 깼을 때 약간 조금 몽롱한 상태에서 그러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정확하게 "전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조금 제가 너무 섣불리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조금은 보류해 두겠습니다. 네. 질문 민트님 하신 거는 유프로 패치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유프로 패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을 공급하는 도파민의 효능을 일으키는 약 중에서 투여 경로가 다른 약입니다. 한마디로 입으로 먹는 약이 대부분인데요. 뭐 외국에는 주사약이나 흡입제도 있지만 유프로 패치는 파스형으로 붙이는 파킨슨 약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철수한 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또 다른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서 그런 쪽을 신약 도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학 걷는 게 진행이 됐는데 "화장실을 갈 정도가 힘들다.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파킨슨 같이 아직은 덜 알려져 있지만 환자분이 살아가는 데는 훨씬 불편한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변비가 심한 거는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걷기 시작할 때 멈추는 걸 보는 걸까요가 무슨 말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거는 걷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워낙에 이제 비온 뒤에서 여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여러 내용을 찍다 보니까 걸음걸이로 보는 나의 건강 상태라고 하는 영상을 또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 미영 씨 님께서는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그래도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쓰림이나 이런 게 없다면 공복 전에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공복에 먹는 게 좋습니다. 식전 식후를 따지지 말란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뇌 영양제가 파킨슨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파킨슨인데 말부터 어눌해지는 경우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말부터 어눌해지는 경우는 파킨슨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병일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말이 어눌하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병원을 가서 조금 이게 발음이 어눌한 데를 주증상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요?'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희가 준비했던 5번에 걸친 파킨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많은 얘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뭐 못다한 얘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많이 질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좋은 기회에 있으면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늦었습니다. 벌써 밤 10시인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